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방식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말투? 네. 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좀 가까운 사이에서 그럴 수도 있고 회사 네.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조금 이제 신경질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로 해도 되는 걸? 그렇죠. 그 사람들의 뭔가 심리에는 뭐가 좀 특별한 게 깔려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서지능. 이 정서지능이라는 게 첫 번째가 자기 이해예요.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너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그릇이 넓고 깊으면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커지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성찰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이나 패턴을 좀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해서 타인과 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굉장히 좀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중에 대단히 자기 이해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그냥 불안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불안을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 감정에 그냥 휩싸여서. 그렇죠. 사실 기자님,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참 재밌는 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방식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첫 번째는 싸워요. 불안하신 분들은 많이 싸웁니다. 네. 두 번째는 도망 다녀. 그 자리를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예. 막 핸드폰 하면서 어디 막 화장실 가고 막 전화도 안 하는데 막 전화 받은 척 어디 가시고 막 줌 회의하면 줌 막 화면 꺼놓으시고. 네네네. 세 번째는 그냥 얼어붙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싸운다고 해서 fight, 도망간다고 해서 fly, 얼어붙는다고 해서 freeze 이렇게 표현합니다. 3F예요? 네, 이걸 3F라고 얘기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불안이 많다라고 한다면 예.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불안으로 굉장히 뒤덮여 있는 가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또 늦어요.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안 오나. 그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 인간 왔다가 내가 지금 가만두나 봐라. 네네네. 10시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나하고 분명히 8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받아서 문 앞에서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왔어요, 사실. 예. 왔는데 문 앞에서 이 남편이 사실 평소에는 눈치가 거의 없으신 분인데 문 앞에 딱 닫으려는 순간 위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아, 지금 문 뒤에는 세하다. 그렇죠. 아주 강한 곰이 있다. 지금 세하다. 들어갔다 나 죽는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고 나가가지고 다시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드시죠. 언제까지요? 잠들 곰이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맥주 한 잔 드시다가 이제 한 새벽 한 1시쯤 이렇게 돼서 이제 천천히 이제 고양이 발걸음으로 딱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는 그 더운 앞에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안 자고. 그러면 나 좀 나 많이 바빠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얼른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내분은 fight 싸우는 경향이 있고 남편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자녀분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다 자는 줄 알고 있지만 이불 속에서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유형일 수 있죠. 자녀들도. 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아주 높은 사람들 중에 특히 fight 싸우는 경향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의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불안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우선은 자기 이해부터 필요하고 네,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상호작용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좀 신경질적이신 분들은 말투 자체가 약간 너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 엄마 화나게 할래? 당신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야, 내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으로만 향하니까. 향하는 거야. 네, 향하니까 그 사실은 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비난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것 말도 그래서 항상 너는이 아니라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게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아주 건강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그걸 I 표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해보는. 사실 만약에 이제 조직 생활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네 이제 처음 이제 자기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친해지고 싶고 이랬기도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저녁이나 함께 먹을까요? 야근하는 게 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라도 함께 먹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쏴붙이면서 지금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러면 성격 파탄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시는 이분하고 밥 먹자고 안 하겠죠. 네. 사실은 저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신경질적인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신경질적이신 분들이 조직 안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겪거나 또 일을 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대방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저녁 같이 하실래요 했는데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네. 라고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3자가 볼 때는 저 못된 사람이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못된 게 아니라 네. 불안해서 네.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속에는 남모를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같이 입사를 했는데 나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배짱이처럼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오해죠. 배짱이처럼 막 그냥 어디 가서 비위나 맞추고 하면서 저쪽 저녁 먹자고 하니까 나 지금 건드리나 싶어가지고 열받아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냥 말만 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같이 밥 먹자고 다시는 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여보 우리 나가서 뭐 그거 먹을까? 그러면은 뭐 당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만약에 아내분이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다시 밥 먹자고 하기가 되게 짜증나겠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을 또 헤아려 줘야 하나? 아유 인생 피곤하게 뭐하러 저런 사람이랑 말 시키고 그래? 다신 보지도 말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네. 또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경질적인 말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쉽게는 안 바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타당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 조직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사회생활에서 좀 힘들어셔가지고 예.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뭔가 제가 얼어붙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주 눈빛이 예리하세요. 이렇게 뭔가 싸붙이는 눈빛이에요. 호랑이상. 네. 그런 사람들. 호랑이라기보다는 뭔가 불이룩에 쪄먹을 것 같은 날카로운. 독수리 같은 약간 그런 매서워가지고 제가 약간 쫄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은요 이게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건 화가 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해석이나 직면은 화가 날 수 있는데 공감은 화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불안하신 거 맞네요. 불안하신 거 맞죠? 이런 건 해석이에요.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은 좀 상당히 외로움으로 저한테 느껴지는데 혹시 어떠세요? 이건 내 느낌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는 이렇게 막 이분에게 이제 화를 막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이분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님이 느낀 느낌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감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교수님, 화죠, 화.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래야 됩니까? 사실 근데 그분 붙잡고 제가 왜 소외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 멋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외감이라고 하면 소외감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소외감으로 가면 되는 건데 분노라고 말했다고 치면은 그냥 분노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화군요?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화군요. 제가 원래 많이 틀려요. 제가 심지어 틀린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표정의 반이 조금 굳어진 그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상담 좀 마치게 됐을 때 이분이 좀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정말 많이 좀 생기도 생기고 사람들 관계도 좀 좋아지고 나중에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저랑 비슷한 이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거 아시냐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은 되게 맥 빠지는 거 아시냐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현명한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벽인 줄 알고 테니스 공을 세게 쳤는데 네. 스펀지였어. 그렇죠. 맥 빠지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네요. 네. 약간 날카로운 창에게 창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분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거의 지적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가 막 너무너무 이 무례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화가 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뭐 표출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카타르시스가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서 이분이 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기의 빈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한테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성향 자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라 네네네. 모두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직원들 전체에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만 억한 심정이 생겼다라는 게 아닌 걸 아는 순간 좀 위안이 되죠. 네, 많은 자유감을 경험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분이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타당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이 그거를 막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써먹어요? 네, 거기 가서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김 팀장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느 날 그 팀장님이 굉장히 실수를 하셨어요. 뭐 이렇게 뭘 하자고 무슨 마케팅 쪽에서 뭘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좀 무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이분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팀장님은. 그렇게 누가 했다가 진짜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주변에서 다 쌤통이다.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겠죠. 저 인간 잘려봐라. 네, 근데 그분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팀장님이 밤새면서 그런 모든 거를 막 버티고 한 거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그분한테 가서 진실성 있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 그건 팀장님 잘못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생각하실 수 있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 거의 상담자 되셔가지고 그 진실하게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 진실한 거를 받아들이거든요. 처음에나 모르지 사람의 진솔성은 결국에는 통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이분도 사실 실수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좀 실수를 크게 하셨어요, 이분이 사실 또. 근데요, 그 까다로우신 분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그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분을 확 덮어주는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내가 따뜻하게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호의로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막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는 틈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계는 상호적이다. 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사람도 사실은 조금은 무디게 네. 감싸줄 수 있는. 네. 왜 칼도 칼집에는 잘 들어가서 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듯이 아, 그렇죠. 약간 칼집이 되어주는, 그게 칼 맞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안전하게. 그 진짜 기가 막힌 비유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가끔씩 얘기할 때 보면은 네네. 약간 언어의 마술사 같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약간 저도 그래서 누군가의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한 시간당 100만 원씩만. 네. 농담이고요. 특히 비유하시는 능력, 네. 은유를 하시는 능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테니스 딱 치실 때 스펀지. 벽인 줄 알았는데 스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에 신기한 걸 봤어요. 저는 있던 회사에서도 막 폭언을 하고 네. 사람을 막 괴롭혀서 부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시키거나 이 직원이 퇴사할 수밖에 없게끔 막 몰아붙이는 상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못 견뎌요. 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네. 어떤 친구 하나는 좀 어린 여기자였는데 그걸 다 그냥 받아 넘겨요. 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네. 비껴가게. 네. 이거 그 친구가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수가 예. 이제 전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교탁에 딱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센 사람 나와. 이랬더니 자기보다 키가 한자가 더 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또 없어? 나와. 나보다 더 센 사람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등치가 3만한 애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야, 또 없어? 나보다 더 센 사람 나와. 그랬더니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등이네? 그러니까 더 세다고 할 때 그냥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죠. 현명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카운터파트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분이 저 지금 화났거든요? 이게 꼭 당신한테 화났다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조직 상한테 화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뭐 화났어요? 저하고 한번 붙어보겠어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러면 이분하고 이제 거의 그냥 싸우자는 거죠. 네, 싸우자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요. 어이구 화나셨군요. 어이구 어떤 일이세요? 이거는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는 거죠. 이건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 하나의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나중에 전학 가는 친구들한테 한번 써먹으라고 해봐야겠네. 야, 네. 누가 짱이야? 네. 야, 너 뭐야? 누가 딱 일어나면, 와, 너 되게 멋있다. 네. 개그는 개그일 뿐. 네.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네. 야,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힘든 상황이 누군가한테는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또 그 짱이랑 친해지면은 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하나가 이게 신경질적인 사람 말고 네. 짜증 섞인 말투로 늘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상황입니까? 버릇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말투 같은 것들, 화법, 대화 이런 거는 배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거의 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기자님 왜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막 국영수는 배우고 해도 예. 생각보다 인간관계, 화법 이런 거 잘 못 배우는 경우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굉장히 똑똑하고 일처리나 이런 거는 아주 거의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들을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짜증을 내게 만드는 그런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세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약간 다른 사람을 항상 비난하는 말투인 거예요. 항상.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저거. 네,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는 말투. 그러니까 아까 제가 I 표현법 말고 U로 하면 굉장히 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I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빠요. 그게 이렇게 듣는 순간. 도대체예요, 도대체. 넌 도대체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넌 도대체. 그리고 누구는 야, 씨, 옆집, 현수는, 벌써 그렇게 다 했다더라.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난형의 말투를 생각지도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너무 붐비는 곳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말투가 야, 자기가 장소에 늦은 거예요. 너무 붐비는 장소에다 해가지고 막 차도 막히고 뭐 주차도 힘들고. 그럼 이제 가다가 자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너는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막힌 데다 잡어. 야, 힘들어서 오다가 이러면 이 친구가 지가 늦게 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네. 내가 이제 비난을 안 할 수는 없다, 탓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쏟지 마시고 상황을 얘기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애가 늦어서 미안해. 차가 사실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야, 차 교통 상황이 있는데 막 너 늦을까봐 나 너무 불안하고 막 너무 짜증 났었어요. 많이 기다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사람에 하는 게 아니라 교통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 거고 짜증 난 거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짜증나지 않게 짜증 부리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내 원인도 이유도 잘 말을 하면서 네. 상황은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사실 짜증이라는 게 뭔가 기분이 많이 이제 틀어졌을 때 네.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짜증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짜증을 낸다라기보다는 짜증이 난다라고 표현하듯이 네. 본인이 컨트롤을 또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또 빨리 자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분노, 짜증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감정들은 보통 그 이면의 감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욕구도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의 감정은 보통 좌절된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이 계속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 왜냐면 내가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보면은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좌절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근데 나는 택시 운전사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계속 막 정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버럭 날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나는 여기서 사실 나만의 공간에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내 경계를 침범하는 그 욕구가 자꾸 침해되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예전에 어떤 TV 뉴스였나? 네. 거기서 게임방에서 막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불을 확 끄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저거 봐라. 게임하면 저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냐면 게임하고 싶은 즐거움의 욕구가 박탈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수용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수용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라는 감정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분노 이면에는 좌절된 욕구가 있다면 그 좌절된 욕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막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럼 내가 짜증이 올라와요. 진짜 지 혼자만 다 얘기하나. 사실 여기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나도 내 얘기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보는.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을. 네. 짜증이 이제 버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실 이분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 뭐 전세 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게 싸해지죠. 근데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해보는 거죠. 사실 내가 짜증났던 건 내가 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만약에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떠들어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여기 돗대기 시장이세요? 여기 다 ADHD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 여기 팀장이 왔는데 말이야. 보고서도 그러세요? 지금 뭐 저 신임이 왔다고 저 무시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첫인상이 그쵸. 안 좋아지겠어요. 네네. 그럴 때는 자 주목하세요. 말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얘기를 그냥 해보는 연습이 훨씬 더 직접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자식 참 잘 두셨어요 어머님. 이러면 거의 뭐 어머님하고 거의 UFC 찍자는 얘기죠. 네. 사실 왜 전화했겠어요? 전화할 때가 얼마나 없으면. 이제 남편 때문에 서운한 걸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어머님이 또 나한테 예전에 자식이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딸 같아서 말이야. 네. 그리고 어디다가 전화할 때도 전화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님밖에 사실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제 편 좀 들어주실 거죠? 이게 훨씬 더 사람의 화합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는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들은 훨씬 더 또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화의 이면에는 좌절이 있고 네.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해보는 것도 또 연습이 필요하고요. 네. 보통 이제 상담의 어떤 과정 중에는 엄청나게 화가 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분노를 충분히 애도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자기는 부모님만 봐도 역겹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자기한테 잘못한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자기가 상처를 많이 또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장면으로 자기가 이제 가보니까 아빠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빠로부터 내가 그 순간에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었냐. 그랬더니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수민아 너 괜찮아. 이 말을 아빠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도하면서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슬픔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뿌리까지 내려가 보다 보면 자기가 버려질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슬픔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화의 이면에 네.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짜증, 화 네. 이런 게 올라올 때 이거는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네. 이 반응의 근원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뭐 심리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뭐 네. 깊이 있게 자신을 사색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네. 이 반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는 거고 네. 일단은 그 올라오는 반응의 사람들은 또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말이든 표정이든 네. 일단 한 박자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쉬어가는 거. 사실은 그래서 보통 상담의 과정 자체가 이러한 생각들, 환기된 생각들을 떠올리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이 있어요. 뭐 산책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좋은 심리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집단 상담이나 워크샵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여해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기자님 좋은 어떤 심리학적이고 아주 좋은 심리 치료적인 그런 강의는 네. 실제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